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끈한 시사 토크 시작합니다. 저는 티브로드 서울보도 서울기자 이재원입니다. 서울을 달군 뜨거운 주제들 그 중심에 선 이야기를 집요하고 날카롭게 파고들겠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크 공방 펼칠 두 분 나오 계십니다. 김남국 변호사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자,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1년째를 맞았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작년 이맘때 태풍 때문에 취임식도 줄줄이 취소되고 민선 7기가 정신없이 시작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두 분께서는 서울 시민으로서 또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민선 7기 구청장들 지난 1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동작 국민이시죠? 네, 동작구에 계속 쭉 살았는데요. 한 10여 년 가까이 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몸소 느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좀 친절함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주민 편의시설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곳을 가끔 찾아보면 정말 책 읽고 싶어지는 정도로 이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좀 많이 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 국회의원 어떻게 이창호 평가하세요? 총장이 네? 그 지역 국회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국회의원 그러게요. 좀 갑자기 날카로운 질문 훅 들어오시네요. 이창호 총장이 지난 1년 동안 뭐 열심히 또 일을 하신 모양입니다. 구청장은 이제 민주당 구청장 이창호 구청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의원은 동작갑이 이제 김병기 의원, 민주당 의원이고 이제 동작을은 나경원 의원이죠. 네. 그걸로 가름하겠습니다. 평가를 부탁했더니 이런 평가는 굳이 안 하시네요. 네. 1년 동안 어떠셨어요? 박원순 시장 민선 7기. 저는 제가 이제 뭐 사실 그분 취임 1주년이기도 하고 제 낙선 1년이기도 한데 그 참 공교롭게도 사실 네.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신 다음에 그 전까지와는 약간 다른 행보를 보이셨다. 가장 대표적으로 토목이라는 거 안 하시다더니만은 갑자기 이제 지하철 4호선 급행화 이런 것들. 예, 제가 예전에 공약 걸었을 때는 민주당 쪽에서 불쾌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은 이제 꼭 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추진하시니까 약간 의외이긴 한데 아무래도 민선 3기이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한 번도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고 더 높은 곳을 바라봐야 되는 정치인의 숙명으로서 이제는 좀 대권 플랜 가동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정책적 전환도 있었지만은 최근 이제 좀 있었던 예를 들어 뭐 서울 광화문 광장을 두고 있었던 대한애국당과의 그러니까 우리공화당과의 정치적인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무슨 이유인지 대충 알 것 같은데 밝히진 않겠습니다만은 박원순 시장님이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변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민선 7기 1년을 맞아서 각 지자체에서는 자신들이 내놓은 공약들을 점검하며 나름대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 지자체별 특색에 따른 핵심 과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공통의 핵심 과제와 또 이슈도 돌아봐야 할 텐데요. 그 중심에 있는 이슈는 아무래도 지방분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된 지 2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하지만 중앙, 지방 간의 권한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 분권을 이룩하겠다며 지방 재정에 변화를 주기 위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는데요. 자치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보이는 곳도 있는 반면 자치권 내 갈등과 잡음이 끊임없는 곳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화끈한 시사 토크, 지방 분권 강화, 현 상황과 또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 분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지방 정부 스스로 지역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 없이는 서울도 나라도 없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지방 분권 강화.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된 지 24년. 지방 분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민선 7기 1년. 지자체들의 현재의 모습들은 과연 어떨까? 독재와 싸우는 것보다 지역의 낡은 정치와 싸우는 것이 힘든 1년이었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시작된 구청 직원 인사에 대한 개입과 압력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월 달부터 제가 구청에다가 공문을 이렇게 한 100번 보냈어요. 최소한 업무 보고를 빨리 해라. 의회를 이렇게 열어놔도 안 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파행에 묶여있는 가운데 정작 합심해야 할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곳곳에서는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구청장과 구의장이 서로를 고소하고 구의원이 동장을 폭행하는 등 상황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지방자치 갈등, 분권 강화의 길은 과연 멀고도 험한 것일까? 화끈한 시사 토크에서 차갑게 분석합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지방 분권입니다. 이 지방 분권이란 결국 중앙 정부에 집중돼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핵심 골자인데요. 이 권한이 많아지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와의 의회의 책임도 커지는 것인데, 자 글쎄요, 이 최근 중구청의 사례를 보면 현 지방자치가 지방 분권에 준비가 돼 있는 것인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이 구청과 구의회가 갈등을 넘어서 고발전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대체 서영호 중구청장과 중구회가 왜 이렇게 갈등의 골이 깊어졌는지 처음부터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시죠. 자, 지난 1월이었습니다. 중구청에서 대규모 인사 이동이 있었는데요. 이게 중구청이 공무원이 한 1,2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900명 넘게 인사 이동이 됐으니까 대규모로 인사 이동이 된 겁니다. 2월에 서영호 중구청장이 각종 행사에 구의원 초청을 금지하는 문서를 지시로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중구의회 사무과 직원 18명 중에 16명을 이동시켰으니까 뭐 전부 다 그냥 하루아침에 완전히 인사이동을 시켰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2월에서 6월 사이에 쌍방 고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의회가 먼저 요 중구의회 사무과 인사이동과 관련해서 구청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서영호 구청장이 또 이제 기자회견 통해서 구의원들을 고발을 하게 되는데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고발을 하게 되죠. 기자회견 공방이 이어지고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6월 정례가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마비가 됐습니다. 구청장이 공무원들을 못 가게 하고 불출석시키고 본인 자신이 가서 답변을 하겠다고 했는데 구청장도 불출석을 하면서 정례가 완전히 마비되게 되고 현재까지 오게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요 인사 문제로 이게 시작이 된 건데 결국에는 좀 이렇게 감정 싸움으로 간 것 같이 보여집니다. 누구 잘못인가요? 실제로 이제 구의회가 구별로 이제 구성이 다 다르게 돼 있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토착 이제 뭐 유지들 간에 어쨌든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영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뭐 방송에서도 여러 번 보셨겠지만은 이 방송 패널 하시다가 이제 공천 받아가지고 구청장 내신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정치 쪽에 뭐 참모 경력 이런 거 많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지역 사회와 이제 연계 자체를 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서로 기싸움하는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저는 뭐 인사 이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의회가 지금까지 관행대로 이제 좀 구청장이 어느 정도 안분을 해줄 것으로 이제 기대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사실 아까 직원이 1,200명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구청에서 어느 정도로까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데에서 근데 저런 자리 말고도요 예를 들어 공공근로에 해당하는 자리들까지 다 포함하고 하면은 상당한 수준의 인사권을 구청장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것은 겉으로는 이제 의회와 구청 간의 갈등이지만은 반대로 이제 같은 정당 내에서도 저런 갈등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같은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다 보면 뭐 별의별 서로 이제 고소고발하다 보면 별게 다 나오는 게 뭐 선거 때 나한테 이런 거 약속하지 않았느냐부터 시작해서 다 나오는데 이게 우리 지방 지금 자치제도에 이제 20년 가까이 운영됐던 지방자치제도의 맹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잘못되었던 어떤 관행이나 나쁜 관례들을 바로 잡아가는 그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보게 되면 구청장과 이 구의회가 일정 부분 결탁을 해가지고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구의회에서 요구를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인사라든가 사업과 관련된 이권에 조금 더 뭔가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뒀고요. 또 구청장은 일정 부분 그런 어떤 구의회의 이러한 어떤 인사 청탁이라든가 이권과 관련된 어떤 그런 어떤 추천을 받아주고 또 대신에 또 의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청에 필요한 여러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행정 감사와 관련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편의를 받아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어떤 유착과 관련되어서 이번에 서영한 구청장이 단호하게 이제 그런 것들을 끊어내겠다라고 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지방자치단체 제도의 지방자치 제도 자체의 어떤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보이고요. 오히려 과거에 잘못된 나쁜 관행으로부터 새롭게 나아가기 위한 그런 어떤
정상화 과정으로 좀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지적하냐면요. 근데 방금 김남국 변호사 말한 것처럼 우리의 지향점은 더 나은 어떤 그 의회와 그 행정기관의 관계가 되길 원하고 있는데 반대로 저 그럼 의원분들이 구의원 중에 예를 들어 같은 여당이면서 서영구청장 지적하는 분들이 저분들은 뭐 딴 나라에서 온 게 아니에요. 같은 지역위원회에서 같이 공천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무슨 약간 제3자처럼 접근할 것이 아니라 같은 정당 내에서도 지금 보면은 그 지역위원회에서 이권을 가지고 구청장과 이제 의원들이 사실 다투는 국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오히려 다른 당 간의 경쟁이라 그러면 아이디어를 놓고 경쟁할 텐데 그게 아닌 상황이라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뭐 이권을 가지고 같은 정당끼리 다툰다라고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같은 정당이냐 아니냐가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의회와 구청장의 권한 간의 그런 어떤 과거에 잘못되었던 유착관계를 끊어내는 그 과정으로 저희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까 제가 이제 6월 정례가 완전히 마비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바로 서영구청장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공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요. 일단 먼저 기자회견 공방 화면 보시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환경미화원에 부당한 채용 청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구청 직원에게 술값을 대납시키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가 따라온 거예요. 계장이 과장도 아니고. 그래서 윤판호 위원장이 저 술값을 내려갔더니 벌써 계산을 했더라고요. 누가 공무원을 불러 술값을 대납시켜요?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지금. 자,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제 서영호 구청장이 구의원들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핵심 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일단 먼저 한 가지부터 짚고 넘어가죠. 인사청탁인데 조용훈 의장 현재 이제 중구의회 의장이죠. 청소미화원 인사청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본인은 이제 공무원한테 얘기를 했대요. 이게 이분 좀 아는 분인데 청소미화원으로 좀 이게 써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아 이거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아 그래요? 그러면 안 되겠네요라고 해서 이거는 인사청탁이 아니다 이렇게 본인은 주장을 하시는데 이거 법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제 항상 그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 추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의회라고 하는 곳이 행정 그 구청에 대해서 굉장한 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견제기구라고 생각을 한다면 의원의 이야기가 공무원에게 그냥 추천으로 받아들여졌을지 그냥 이거는 단순한 추천이 아니라 그야말로 인사 채용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보면 부정한 압력으로 행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추천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적절하진 않아 보이고요. 만약 이제 고발까지 갔을 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몇 번 정도 어떤 표현을 써서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이야기를 했는지 여부가 형사 유무죄를 결정한다라고 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거는 형사 유무죄를 떠나서 이 의원이 할 일로서는 굉장히 좀 부적절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김영란법에 접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있다 보고요. 왜냐하면 그 추천을 한다는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특정 기술이나 자격을 보유한 사람을 이렇게 추천했다 그러면 찾기 어려운 인재니까 이걸 추천했다라는 말을 섞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 환경미화원이라는 특수직군에 대해 가지고 저는 솔직히 이 앞에 앉아 계신 이재원 기자랑 김남국 변호사 중에 어떤 분이 더 전문성이 있는지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아까 제가 그 공공근로에 해당한 영역도 제가 얘기했는데 각 자치구마다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것들 뭐 환경미화원도 정규직 있고 아닌 경우가 있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 서양호 구청장의 뭐 그런 어떤 개인적인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자치정부로 사실상 이관했던 이 많은 이런 일자리들이 어떻게 지금 뭐 부적절한 경로로 채용이 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오히려 언론에 보면서 강원랜드 취업비리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거야말로 진짜 좋아 보이는 자리들이니까 이슈가 크게 됐지만은 반대 우리 일상에서 접하는 많은 공공 일자리들이 실제 지방자치 선거의 전리품처럼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그런 공공 일자리들이 사람이 바뀌기도 하고 또 더 채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 일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게 이제 잘못된 나쁜 관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추천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공채로 해가지고 공고를 내가지고 수십 명, 수백 명을 뽑는 자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추천을 받는 사람과 추천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추천받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 자체가 불공정한 경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공정하게 자기들은 심사를 통해서 뽑으려고 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추천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고려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을 고민하는 순간부터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이 공정한 업무 자체가 이 공정한 채용 업무 자체가 방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뭐 추천이라고 인사 추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인사 청탁에 해당되어서 이건 근절돼야 될 잘못된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 서영구청장은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건과 관련해서 청탁금지법으로 조용훈 의장을 지금 현재 고발한 상태로 알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죠. 술값 대납도 또 그 의혹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이 언제냐면 작년 12월인가 11월 달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5분이서 술을 드시고 나서 또 이제 또 술을 드시러 가셨는데 거기에 이제 구의원이 3명 있었고요. 공무원이 2명 계셨는데 여기서 서영훈 구청장이 주장하는 것은 구의원 중에 한 명이 공무원에게 술값을 대신 내라고 압력을 넣었다.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이 술값 대납으로 했다. 그래서 같은 당 의원 같은 경우는 한 의원만 지금 현재 고발한 상태고요. 같은 당 의원 같은 경우는 고발 대상에서 지금 빠진 상태인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것들은? 이거는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좀 시시비기가 조금 혼란스러운 사실관계가 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이 두 사람 말만 가지고 판단하기엔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저희가 가정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같이 술자리를 어울려가지고 먹고 있는 분위기였고 자연스러운 어떤 분위기에서 공무원이 술값을 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거 가지고 누가 크게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공무원이 함께 술을 먹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의원들끼리만 술을 먹다가 불러가지고 공무원이 뒤늦게 합류를 했고 그리고 불렀을 때가 자기들끼리만 노래 주점에서 술을 먹고 끝나고 나가려고 하는 때에 그렇게 불렀다라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좀 의심될 만한 상황인 거죠. 술을 다 먹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공무원을 불렀다. 그러면 그건 뭔가? 라는 어떤 의심되는 어떤 그런 정황인 거고요. 지금 이제 뭐 여기 중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제 술값을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 공무원이 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의원과 공무원 간의 어떤 가불관계라든가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말은 하지 않지만 내가 술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압력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술값을 부당 계산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시키지는 않았지만 그런 어떤 자리나 그런 어떤 자리에 공무원을 불렀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당시 상황이 술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목적으로 누구와 언제부터 같이 함께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따져야지 시시비비를 좀 가릴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지금 사안을 좀 따져봐야 될 된다. 것 같습니다. 그런 네. 말씀이시고. 저는 근데 어떻게 이제 보세요? 사실 이게 같은 이제 울타리 안에서 사실 일하는 구청장과 구의원 간에 이런 것들까지 이제 고소고발전을 할 정도가 됐다. 예를 들어 냈다고 주장하는 그 공직자가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 구청장이 이걸 이슈화 시켜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구의회와의 어느 정도의 뭐 협치라는 건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사실 이 갈등이라는 거 아까 제가 말했지만은 지금 서영구 청장이 개혁을 하기 위해 가지고 나섰다는 거는 뭐 본인의 주장이지만은 반대로 이분들 1년 전까지만 해도 자기랑 같은 유세차 타면서 옆에서 같이 선거운동 뛰면서 우리 당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만약 이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면은 예를 들어 의장이 되고 이러면은 다선일 거거든요. 그 의회 안에서도. 그럼 그 전부터 이미 공천 단계에서 또 이런 걸 제기했으면 모르겠으나 지금 와가지고 같이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선거에 당선된 다음에 관행을 깨겠다고 나섰으니 이 구의회에 있는 사람들도 무슨 소리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인지상정이긴 합니다. 어떻게 갑자기 공천 문제를 거론하시니까 제가 이제 공관위원으로 서울시당 그 지난해 이제 지방선거 때 좀 참여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공천 관리 심사하는 그 과정에서 이런 어떤 문제까지 들여다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과거에 이제 이 문제를 일으켰던 뭐 혹은 물의를 일으켰던 의원들이 그런 어떤 것들이 보도가 되었고 감사에 걸렸다라고 한다면 이 공천 과정에서 심사가 되었겠지만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이번에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밀월관계처럼 이 구청과 구의회가 굉장히 좀 결속적으로 이거를 드러내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서영훈 구청장이 문제 제기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가 드러난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이제 이준석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구청장이 공무원도 마음대로 구청에 있는 공무원도 마음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의회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긴장 관계와 함께 더불어 협력 관계도 가져가야 되는 어떤 의회와 이렇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처럼 이렇게 전쟁을 선포했다라는 것은 조금 저도 적절하진 않았다라고 보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지역에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저희 당의 지상욱 의원이기 때문에 아마 그 당의 이제 원외위원장이 지금 이제 이 지역을 관리하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지구당별로 이제 원외위원장이 가진 역할이라는 것이 자기 당에서 출마할 사람들의 성품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다 진단해가지고 나중에 지역 주민에게 추천을 하는 겁니다. 공천 과정을 통해서.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서양호 구청장은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천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반대로 구의원들은 지역위원장이 상당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건 책임 정치하에서 제가 민주당 내부 갈등으로 보는 것이 옳지, 이것은 뭐 지금 이렇게 누가 누구 개혁한다고 다가서기에는 서영우 총장도 그 당시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은 좀 크죠. 아니, 그걸 그 당시에 알아야지 문제 제기를 하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합니까? 그거는 적절하지 않고요. 이 문제를 그 내부 갈등으로 보는 거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결국에는 의회 권력과 구청 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과거의 권한과 권력을 제대로 된 법 제도에 맞춰서 지금 재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라고 봐야 되고요.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그 갈등의 규모가 굉장히 조금 크게 드러나느냐, 아니면 그게 크게 드러나지 않고 서로 이렇게 뭔가 좋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 차이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 원외냐 이걸 다뤘던 게 뭐냐면요. 제가 오히려 서울의 대다수 지역구에 있는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구청장, 민주당 중심의 구의회, 이 구조가 이루어진 지역구들은요, 너무나도 정렬이 잘 돼 있어가지고 절대 이런 내부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아까 말했듯이 이번에 구의원 공천 그리고 구청장 공천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원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언권이 떨어지고 현역 구청장은 그렇기 때문에 발언권이 세집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불거진다고 정치적 보시면 되는 것이지, 어느 구나 가보세요. 구청장, 국회의원 그리고 구의회가 전부 다 일렬로 정렬돼 있는 곳들은 매일 모여가지고 같이 회의하고 분위기 좋습니다. 그게 그분들이 덜 부패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정치적인 역학관계 하에서 이런 서양우 청장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좀 마무리를 하면서 얼마 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 예산 편성 등 이 주요 시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시키겠다며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만들려다가 서울시의회 반대로 무산이 됐습니다. 소관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인데, 이 박 시장이 발의한 조례안이 의회 반대로 부결된 것은 지난 7월 현 회기가 시작된 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2주 만에 통과가 됐는데요.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무엇이길래 엎치락뒤치락 됐는지 그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신설된 것이고요. 그 밑에 보면은 서울민주주의 담당관, 시민수기 예산 담당관. 이게 결국에는 이제 시민 참여 수기 예산제를 운영하고 계획하겠다. 그러니까 예산의 권한을 시민들한테 줘서 시민들에게 어떤 그 참여를 유도하겠다. 이렇게 좀 의도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이게 예산 운영 계획을 보면요. 이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내년에 2020년이죠. 2천억 원입니다. 시 예산의 1% 정도 되고, 그 다음에는 6천억 원, 2022년이 되면 1조 원입니다. 1조 원. 지금 서울시 예산이 연 40조 원 되니까요. 그중에서 5% 정도 되는 그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이것을 그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그 15명 구성원에 있는 그 위원회에다가 맡긴다. 이와 관련돼서 이게 서울시의회 패싱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적절하지 않은 제도를 괜히 밀어붙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예산이 단순하게 하나의 그 사업에만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사업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 시민참여위원회가 딱 떨어진 이 1%와 5%의 한정된 사업 예산만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얼마나 제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심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의회가 서울시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심의할 수 있는 그 권한은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가능했던 겁니다.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뽑힌 시의원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그러한 어떤 민주적 정당성과 권한을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뽑고 있는 이러한 어떤 서울시 민주주의위원회에서 수기에서 뽑겠다라고 하는 그 주민들의 위원회 대표성을 누가 담보할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서울시민민주주의위원회를 서울시 산하로 지금, 그러니까 서울시에 뭐 독립된 기구로 둔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서울시 공무원들이 추천해가지고 뽑는다라고 한다면 서울시에 그냥 그러니까 서울시의 하나의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 이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서 이 심의하는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의회의 견제 감시를 벗어나 버리는, 그냥 그야말로 시장 직속국으로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과연 적절한
그런 어떤 제도인지 민주주의 직접 참여를 늘린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이 부적절한 어떤 제도를 설계한 것으로 좀 전 평가하고 싶습니다. 결국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원하는 정책들 일종을 다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투표라는 걸 통해 가지고 대표자를 뽑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공정한 제도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날짜에 가가지고 각자 한 표씩 보통선거, 평등선거를 하는 것이 나름 공정한 방법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런 위원회 조직들을 만들었을 때 위원회 조직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처음에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첫째로 두 번째는 확보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뭐 아무래도 자기 시간을 내서 투자해야 되는 것인데 아무래도 시간과 그리고 전문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여론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아파트 예를 들어 옛날에 할 때 반상회 같은 것만 간다 하더라도 한 두 사람만 말하고 나머지는 그냥 앉아서 수박 먹고 가는 일이 많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항상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에 정보 격차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참여율에 따라 가지고 전문성 차이가 나게 되고 어떨 땐 목소리 큰 사람이 그만큼 더 많이 가져가게 되고. 지금 아파트 동대표 회의만 가봐도 똑같아요. 보면은 2명, 3명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파트의 주요 예산과 주요 의사 결정을 책임지는 구조로 가는 것처럼 저는 이 민주주의 위원회라는 것도 우리가 의원을 뽑아 세비를 주고 당신을 다 열심히 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전념해라라는 것인데 그런 조직이 아닌 이상 일부 그리고 여기서 일부라 하면 어느 정도 전문성과 그런 어떤 목표성을 가진 분들은 뭐 시민단체 출신 이런 분들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원순 시장의 역점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 많은 사람들이 가서 주도권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것이 겉봉지만 이제 주민 참여식이다라고 바뀌어가지고 주민 민주주의 예산이라고 바뀌어서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이제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권한을 주는 것은 굉장히 좀 옳은 방향인 것 같지만 대의민주주의에는 약간 좀 이게 반하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치단체의 견제 기능을 하기도 하고 또 동반자가 되어주기도 하는 지방의회, 특히 기초의회는 주민들에게 가장 말단에서 직접 정책을 실행하는 기초지자체를 견제하고 또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그런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을 자초하기도 하는데요. 비리의 온상이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북구 의원이 구청 공무원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자료화면 함께 보시죠. 아줌마 싸우는 것 같아요. 얼른 나가세요. 막 그래요 손님이. 최 의원은 주먹으로 조 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는 이마를 꿰매는 등 응급치료를 받고 귀가한 뒤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행정사무감사 당시 주민 자살 사건으로 갈등을 빚었고 사건 당일 술자리는 조 씨가 최 의원에게 화해를 청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최 의원을 다시 불러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네, 올해 2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최재성 전 강북구 의원이죠. 당시에 이제 구 의원이었는데 당시 이제 40세였습니다. 술자리에서 번일동 동장 57세였는데 17살 차이가 나죠. 폭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작년 행감 때 좀 감정 싸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풀고자 동장이 이제 구의원을 불러서 같이 술자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폭행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건 4일 후에 최 의원은 스스로 사퇴를 했고요. 그 의회에서는 이걸 이제 재보궐선거를 좀 피하기 위해서 선관위에 좀 늦게 이 사퇴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이게 평상시에 구의원과 공무원의 관계가 어떻길래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구의원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특히 구청장의 소속 정당과 그리고 구의원의 소속 정당이 일치하는 경우에 상당히 이제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감시와 견제 뭐 이런 형태보다는 사실 공동 운명체처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좀 약간 우려스러웠던 건 뭐냐면은 이 지방의회 제도에 있어가지고 대대적 손질이 필요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애초에 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소 이제 그 존재의 필요성 자체가 의심받는 상황이 된 거 아니냐. 이걸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요. 아까 말했듯이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7급 공무원들 우수한 인재들이 요즘 시험 봐서 많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구의회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 그런 도전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구의원에 대한 보수 체계 자체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좋은 일자리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야심 있는 젊은 정치가들 또는 야심 있는 구정감시를 제대로 했을 만한 젊은 사람들이 능력 갖춘 사람들이 안 들어가고 대부분 이제 40대 50대에서
그 해당 지역 국회의원 돕던 비서 출신이나 아니면은 반대로 좀 나이가 더 많으셔가지고 사업적으로 많은 걸 영위하시고 지역에서 그런 어떤 세비가 아니더라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분들이 가셔서 명예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안에서는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감시자와 그리고 행정가의 그 역할 분담이 나오지 않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 구조는 좀 고착화되고 있어서 좀 우려입니다. 그걸 좀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역위원회 공천 자체가 좀 시스템이 잘못돼 있다 이렇게도 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를 지금 비판하시는 건가요? 이제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공천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한 어떤 인적 자원이 올라오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이 정치를 지역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또 과거에 정치했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제 지역에서 이제 조직 관리를 했던 사람들이 지방 정치, 지방 의회로 이렇게 출마하거나 아니면 돈이 정말 많아가지고 명예를 좀 가져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없애보고자 이 지방의회에 월급을 주고 유급화로 바꾼 다음에 이 지방의회 의원들의 수준을 올리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정당, 뭐 더불어민주당 여당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들도 좀 더 높은 수준의 지방의회 의원들을 좀 공천하기 위한 그런 어떤 시스템 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번에 발생한 이 구의원의 이 폭행과 관련된 그 사건은 결국에는 구청과 구의회, 이 지방자치단체와 이 지방의회 간의 이 관계 설정이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봅니다. 의회가 아무래도 이 구청이나 뭐 도청에 대한 어떤 감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공무원에 대해서 본인들의 어떤 가배주의가 있다라고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어떤 잘못된 어떤 그런 어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제도 간의 어떤 잘못된 어떤 그런 어떤 관계라고 보이고요. 결국에는 지방의회 수준도 올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관리 감독을 한다라고 해서 그게 갑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고 오히려 또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도와주는 그런 어떤 기구라는 그 인식이 의회 내에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초의회 뭐 어떤 이런 비리 부분이라든가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기초의회 문제점 중에 하나가 해외 연수. 그 해외 연수 관련돼서 굉장히 말이 뭐 언론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매유성 연수에 대해서. 이게 갈 필요가 없는 연수를 그냥 놀러 나가는 거죠. 이렇게 말하기는 좀 너무 어렵지만,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정책과 제도를 배우기 위해서 이런 어떤 해외 연수를 기획한다라고 하면 그 연수를 찬성해 줄 수 있겠지만, 과거의 어떤 외유성 연수 그 시작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실은 많은 정책적으로 정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해외의 여러 성공 사례를 배우기 위해서 나갔던 것들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앞서 나가는 그런 어떤 선도적인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해외의 여러 가지 사업을 배우기 위해서 굳이 해당 국가를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논문이라든가 기사라든가 인터넷 검색만 하더라도 충분하게 해외 정보나 자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정해놓고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나가는 이런 어떤 해외 연수는 그야말로 외유성 그냥 놀러 나가는 그 관광이라고 평가하는 게 맞고요. 정말 특별하게 어떤 정책 사업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해외 연수에 대해서는 완전히 외유성이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시는 건데. 저는 김남국 변호사가 이래서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라고요? 진보를 대변하시는 분 아니신가요? 저는 문제의 핵심은 보수는 여기 계시잖아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구의회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저같이 진보적인 사람은 아예 구의회를 없애자는 얘기를 하는 거다 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의회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기초의회, 광역의회로 나누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지금 광역시 단위에서도 기초의회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노원구 상계동 살지만은 중랑천 건너면 도봉구 창동인데 구가 다르다 해가지고 둘 간의 이해관계가 크게 차이 나느냐. 사실 두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협력해가지고 동북권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이 두 자치단체는 서울시 의회 단위로 가면 같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것이 과연 지금처럼 구의회를 그것도 중선거구제 형태로 각 정당에서 일부 지분을 거대 정당이 나눠먹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사실 요식행위에 가깝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하게 되고 저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이미 제주 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기초의회가 없지 않습니까? 전부 광역의원으로 대신 광역의원 정수를 좀 늘려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은 오히려 예산도 절감되고 제 생각에는 그 젊은 정치인들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젊은 정치인 중 야심가들 같은 경우에는 광역의회 정도의 권한과 보수라면은 본인의 정치 커리어를 그쪽부터 시작해보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 전반이 좀 젊어지고 야심가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라도
기초의회를 저는 이제 군 단위가 있는 이제 지방 지역에서는 좀 다를 수 있다 봅니다. 지역별로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광역시 레벨 이상에서는 제 생각에는 기초의회가 광역의회와 별도로 존재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오늘도 보게 됩니다. 어김없이 훅 치고 들어오셨는데 이제 기초의회 무용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필요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정말 필요 없는 건가요? 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수적인 게 아니라 그거는 기초의회를 지금 없애겠다라는 그런 발상은 뭐 대통령이 되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돼도 그건 불가능할 제도라고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안을 이야기하지 자유한국당이 뭐 선거제도 개혁한다라고 하면서 비례대표 없애겠다라는 그런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들고 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기득권을 들어요. 지키기 위한 전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없고요. 그럼 기초의회는 왜 필요한 건가요? 지금 기초단체, 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많게는 뭐 조까지도 올라가게 되고 서울시만 하더라도 30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기초단체 구청만 하더라도 수천억, 6천억에서 최소 6천억 이상의 예산을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에 대한 어떤 적절한 감시가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자치제도가 과연 뭐 지방자치가 과연 효용성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지방자치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든가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오히려 지자체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을 더 늘려가지고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 주민 밀착형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갈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구의회를 없앤다 이런 발상 자체는 이게 진보적인 게 아니라 이건 너무 무도한 거다, 무도한 거. 그러니까 주민과 아주 밀접한 접점에 있는 게 바로 기초의회이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지금 이제 그 김남 변호사가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보수적이라 했더니 흥분하신 것 같아요. 제가 미안한데 이게 본질이 뭐냐면은 이 그러니까 자치제라는 것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의회도 지방의회도 그렇고 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자치경찰제도 갖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잘 시행되고 잘 운영되면 좋은 제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자치경찰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치경찰제라는 것은 사실상 도의 감독권이 늘어나기 때문에 중앙경찰에 비해 가지고 유착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인식이 이제 있는 거거든요. 지역 유지들 간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완점들이 마련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일례로 이런 겁니다. 원래 우리 기억 안 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기초의회, 그러니까 지방자치제를 90년대 중반에 처음 시행했을 때 그때는 기초의원들은 무보수였습니다. 근데 무보수로 하면 오히려 깨끗하게 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행해 보니까 더 유착이 심해지고 그래서 수당을 주기 시작한 것인데, 저는 이런 식으로 제도 변화가 있어 왔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드는 것은 사실 기초의회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야심가들이, 더 이제 야망가들이 들어와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보수 체계도 높여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제 권한도 강화시켜줘야 되는데, 저는 그러다 보니까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경계선이 약간 무너지는 그런 감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 어느 사회든지 3단계 의회 체제가 있는 곳이 참 드뭅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상원, 주하원이 있고 연방상원, 연방하원이 있는 것처럼 2단계 체제를 구축한 곳이 많은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단계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좀 줄여볼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기초의회를 무조건 없애자는 게 아니라 유입력을 더 끌어들이자 뭐 그런 말씀으로도. 아니 뭐 충청도, 경상도 이런 데서는 놔둬도 돼요. 뭐 전라도 이런 데서는. 왜냐면 거긴 지역별로 진짜 경상도 가면 상주와 뭐 경산의 차이는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정도 인지할 수 있는데, 도봉구와 노원구의 구의원들이 다르게 다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저는 그냥 그런 생각도 합니다. 노원구에는 이준석 최고위원님이 있고 도봉구에는 없고 굉장히 지역마다 특성화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주민이 가지는 어떤 지역의 특성을 무시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또 무엇보다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초 질서, 기초의회 지방자치의 질서 자체를 한 번에 무너뜨린다는 것 자체가 좀 현실적이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오히려 아니 이랬다고 해서 보수적인 게 아니라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 질서 이런 유지라 해서 보수가 아니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이 갈등 자체가 있으니까, 갈등이 있으니까 의회를 없애버려, 이거는 자유를 줬는데 혼란이 있으니까 자유를 뺏는 거나 마찬가지고, 오히려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이나 역량을 어떻게 하면 키워줄까, 지방자치제도가 어떻게 하면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갈까, 그 부분을 연구해야 된다고 제가 봅니다. 얼마나 급진적이냐면요, 서울에 25개 자치구도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확 이거 줄여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그 칸막이 나누기, 이것이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회사에서도 그런 것처럼 사실 어느 정도는 이제 허물 때가 됐다. 예전처럼 뭐 행정 편의를 위해 가지고 잘게 나눠놓을 때가 좋을 때도 있지만은 지금은 그 이상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이 구축됐기 때문에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그건 같습니다. 맞아요. 예. 이게 극단적하면 서울 쪼개기 이런 것도 나오고 하는 건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또 탈도 많은 기초의회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해봤죠.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또 주민과의 접점에 있는 기초단체에 대한 견제 감시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자치분권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래서 뭐 국회에서도 전혀 안건이 통과된 게 아무것도 없고 성공할까요? 저는 이제 방향성이 충돌한다 보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방 정부가 많은 권한을 이양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 그것을 통해 경쟁을 통해서 경쟁은 이제 또 다른 가치인데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 자체는 뭐 다들 공감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이제 수도권 집중이나 경제력 편중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이 재정권까지 어떻게 잘 분배하는 방법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사실상 뭐 항상 소방관 처우에 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소방직 같은 경우에는 지방직으로 돼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걸 국가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 오히려 소방 서비스를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한 국민들의 요구거든요. 근데 그와 다르게 다른 행정 서비스들은 또 세분화해서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철학 자체가 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치경찰제나 항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양하는 그렇죠. 거에 대해서 문제점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뭐 의도는 좋았겠지만은 지금 막상 맞닥뜨려 보니까 당장 소방직에서부터까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성은 반대일 수 있겠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하니까 저는 그래서 그래도 우선 시범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재정의 상당 부분을 좀 이관하는 것. 재정의 상당 부분 이관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돈 쓰는 것에 있어가지고 사실 재량권이 조금 더 부여되게 되면은 경쟁이 나오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경쟁을 잘 하다 보면은 뭐 행정 서비스 면에서도 창의적인 행정 서비스를 놓고 경쟁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지금은 뭐 사실 공무원 월급 주고 그다음 복지 예산 다 쓰고 나면은 사실 서울시내 특히 구청장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축제를 할까 정도 외에는 고민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네,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한 부분이 많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지난해 개헌안 발표와 관련해서 지방 자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로드맵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결국에는 지방 자치제를 지방 정부 수준으로 좀 격상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표현 자체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들이 핵심적으로 몇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저는 크게 이제 바꾸기 위해서는 지방 자치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지방 사무를 굉장히 전폭적으로 늘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중앙사무나 지방사무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 한 7대3 정도의 비율인데 사실은 이 7대3 정도의 비율 중앙정부의 사무로 가 있는 것도 대개 다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로 해가지고 상당 부분 또 넘어가 있는 것들이 많고 또 실제로는 중앙정부가 할 만한 그 성질상 중앙정부가 하지 않을 만한 그런 사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방으로 이양해줘야 될 그러한 권한들을 대폭적으로 넘겨주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앞서 이제 이준석 최고위님이 말씀을 해주신 대로 자치사무 권한만 있어서는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 세수를 늘리는 그런 방안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국세법이나 지방세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지방이 어떤 자체적으로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주민을 위한 어떤 복지라든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어떤 서비스를 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좀 돈이 있어야지 좀 제대로 된 어떤 정책 개발도 나오고 그 정책 개발을 실제로 또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지방자치제도가 또 여러 가지 성장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치제도 간의 어떤 지방자치단체 간의 좀 경쟁이 이루어지려면 자치사무 권한을 좀 대폭 확대해주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재정을 뒷받침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많이 느끼고 효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방자치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관련해서 계속해서 뭐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난해 2월이었죠. 지방의 의회의 역량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인사권을 독립시키고 또 정책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인데 지금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자치분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좀 잡아야? 네, 지방분권을 위한 7대 과제에 대한 부분 전부 다 동의를 하고요. 결국에는 이것은 이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을 또 강화하고 또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어떤 그런 길이라고 보입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정책 지원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사하는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예산안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어떤 영역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역량은 거기에 따라오지 못한다라는 그런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이 전문 인력을 도입한다라는 거 굉장히 좋고요. 다만 이게 전문 인력을 도입한다라고 하면서
의회의 의원들 비서를 달아주는 그런 꼴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임별로 뭐 박사급 인력을 둬서 정책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보고서를 받아본다거나 아니면은 이 정책의 어떤 효과를 평가하거나 효용이라든가 또 이 정책 나온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따라붙는 것이 예산안 추계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어떤 정밀한 예산 추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박사급 인력에 대한 지원이어야 된다 보고 이 의회 의원들의 개인적인 개별적인 정치를 위한 특권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이 과정에서 또 나오고 있는 비판이 앞서 이제 앵커께서 이야기를 하신 대로 기초의회는 좀 소외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기초의회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이런 어떤 정책들과 이 시도 단위에서 하는 것들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데 결국에는 지금 시도의회에서 가지고 가는 지방 분권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제나 권한 강화가 기초단체까지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박사급 인력이면 의원 본인보다 수당이 높을 텐데. 그럴 수도 있죠. 네. 오늘도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나라 전체의 살림 차원에서 정책의 몫을 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달라졌고 이제는 정책의 몫이 지방정부로 위임되고 있는데요. 자치가 부여되는 이상 정책 결과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도 지자체가 지도록 정교하게 제도화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 화끈한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끈한 한마디 해주신다면?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요. 중앙정부가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네. 너부터 내려놔라. 네. 네, 이준석 최고위원님 말에 동의하고요. 자치분권, 지방자치제도의 확대는 자연스러운 우리의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방 의원들의 정치 권력을 강화해주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민이 정말 편한 서비스를 받는 그런 어떤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방분권, 지방자치제도가 성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는 처음부터 완전한 상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조정하고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한 진화의 과정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함께 지방자치가 한 단계 성숙하는 학습의 과정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분과는 다음 시간에 더 치열한 주제로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TV로드 화끈한 시사 토크의 이재원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